여러분, 제가 이제 쌤이에요. 서양 중지사는 너무 범위가 긴 관계로 나눠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7강 서양 중세사 파트 2 중세 교회의 성장과 교황권 세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교회는 이 교회가 분열된 이후부터 교회가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것까지의 흐름을 먼저 파악한 다음에 중요한 연도 암기해 주시고 각 사건에 대한 자세한 이해까지 공부해 주시면 완벽합니다. 그렇게 학습해 주세요. 자, 동서교회가 왜 분열됐는지부터 살펴볼게요. 기존의 크리스트교는 5개의 교구가 있었어. 교구가 뭐냐면 큰 교회들이 하나씩 있고 그 큰 교회들이 본인 지역의 교회들을 관리해. 그게 교구야. 이해가요? 그러니까 로마 교구는 로마 지역의 교회들을 관리하는 거지. 이해가죠? 근데 5개가 있었는데 남은 3개는 이슬람 세계로 들어가고 2개만 남았어. 서로마는 옛날 서로마 지역은 서유럽 지역은 로마 카톨릭, 로마 교구가 관리를 하고 동로마 지역은 동유럽 지역은 콘스탄티노폴리스 교구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나눠져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우리 비잔티움 제국 배울 때 배우겠지만 비잔티움 제국은 황제가 곧 교황이에요. 황제가 1인 2역을 하는 거야. 레오 3세가 성상 파괴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 레오 3세가 우리 프랑크 왕국 때 배운 레오 3세랑 다른 사람이에요. 헷갈리면 안 돼요. 얘는 비잔티움 제국 황제이자 동로마 교회의 교황이고, 아까 걔는 프랑크 왕국 때 나온 레오 3세는 서로마 교회의 교황이에요. 다르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성상 파괴령을 내려. 성상 숭배를 금지. 성상이 뭐냐면, 여러분 그 예수님이나 하느님 이렇게 조각상으로 만든 거 알죠? 그걸 성상이라 그래. 왜 이걸 금지했냐면 성경에는 우상 숭배를 금지하라 그래. 그러니까 신이 아닌 다른 물건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신앙을 표시하고 그걸 믿는 행위를 금지하는 거야. 성경에는 그게 있대요. 저도 교회를 안 다녀서 모르는데, 그러니까 신이 아닌 다른 존재를 믿지 말라,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이 예수님을 본뜬 성상에 숭배하는 것도 우상 숭배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서로마 교회는 게르만족 포교를 위해서 성상 숭배가 필요해.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게르만족 애들이랑 로마 애들이랑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 보여주고 하느님이다 하고 믿어라 하면 믿었나봐요. 어쨌든 뭐 옛날엔 그랬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해. 그리고 뭐 왜 동쪽 교회와 황제가 동쪽 교회 교황이 여기 서로마 교회까지 서쪽 교회까지 뭐라 하냐 이렇게 해서 싫었겠죠. 서로 사이가 안 좋아져. 뭐 로마 교회는 당연히 성상 파괴령 거부하고 둘이 사이가 굉장히 나빠집니다. 그리고 결국 1054년에 갈라서기를 합니다. 동서교회가 분열돼요. 이제 완전히 우린 남이야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알아볼 교회는 다 로마 카톨릭, 서유럽 교회, 서로마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동로마 교회, 동유럽 교회는 이따 비잔티움 제국 때 배워볼 거고, 지금 배우는 교회는 전부 서로마 교회에 대해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로마 카톨릭 교회의 기본적인 특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배경이니까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서제라 해서 교회는 서열이 존재하는 거야. 그냥 계급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 교회도 교황이 가장 대빵이고 그 밑에 대주교, 주교, 사제 이렇게 계급이 있어요. 얘가 대빵이야. 아시겠죠? 그리고 교회 내에도 계급이 있으니 일반 사람들이 사는 사회에도 신문제를 정당화할 수 있겠죠. 이 말이 뭔지 이해가 돼?
교회도 신분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일반 사회에도 계급이 있어라. 계급이 있는 거 당연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직자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영주. 아까 우리 본관제 때 배웠죠? 영주, 그리고 농노. 이렇게 신문제가 이루어진 걸 당연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뭐에? 성서에 의해. 교황이 그리고 세속 군주에게 대관식을 해줘요. 아까 봤죠? 프랑크 왕국 때. 그걸 왜 하냐면 정치적인 관계로 보면 교황이랑 그 세속 군주랑 관계를 맺기 위한 거야. 교황이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들, 왕들 알아두면 좋잖아요. 필요할 때 군대도 좀 땡겨 쓰고 이러려고 그 왕들에게 그 왕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신의 대리인으로서, 교황은 신의 대리인으로서 그 왕에게 통치권을 부여하는 거야. 이 말 이해 가나요? 내가 왕으로 인정하는 거겠지? 이해 가죠? 대신 그 왕 입장에서는 뭐가 좋냐면 교황이 인정해주니까 자기 밑에 사람들을 다스리기 편해. 어차피 그 밑에 사람들도 다 교회 다니기 때문에 우리 왕이 교황에게 왕으로 인정받았어. 그러면 우리 왕 말을 더 잘 들어야겠네.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세속 군주, 뭐 어디 동네 황제든 왕이든 제후든 다 상관없어요. 이렇게 그냥 교회 밖의 왕을 세속 군주라고 하는데 이 속세에 있는 왕들은 그런 필요에 의해서 교황에게 왕으로 인정받는 걸 필요로 했답니다. 교황은 자기 말 잘 듣는 왕들 딱 이렇게 양쪽에 끼고 있고 필요할 때 군대도 땡겨 쓰고 그러려고 이렇게 임명한 거죠. 그리고 또 토지도 기증받습니다. 교회가 대토지다 농민도 소유해요. 그러니까 이제 왕들이 그 교황한테 세속 군주로 임명을 받으면 일부 땅을 좀 떼줍니다. 거기 있는 그럼 땅을 떼어줄 때 거기 있는 농노들도 같이 따라가요. 그래서 교회들은 그 받은 땅에서 다시 봉건제를 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 자체가 강력한 봉건 세력이다. 이런 표현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은 세속 군주의 봉신이 돼. 이제 봉건제가 점점 커지면서 몇몇 성직자들이 세속 군주의 봉신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야. 이게 가요? 그러니까 속세, 교회 바깥에 있는 왕들 밑으로 성직자들이 들어가. 왜냐면 땅이 필요하니까. 이해가요? 성직자들 개별적으로. 그러면 이 세속 군주가 왕이 자기 지역 교회의 성직자 임명권을 차지하는 거야. 이해가죠? 그냥 이런 경향이 점점 커져 나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위에 신문제를 정당화한 건 맞지만 성직자들이 땅을 받고 싶으니 세속 군주 밑으로 들어가서 스스로가 봉신이 되는 경우가 계속 확대되어 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세속 군주가 성직자 임명권을 차지해. 그리고 세속 군주가 성직자 임명권, 서인권이 임명권이야? 또 차지하고 성직자들이 결혼까지 해버려. 로마 카톨릭에선 결혼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잘 모르겠어. 지금도 성당의 목사님들 결혼 안 하시지 않나? 이렇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성당을 안 다녀보니까. 어쨌든 원칙상 성경상 결혼하면 안 되는데 성직자도 혼인해. 그리고 성직도 매매해. 교회 성직의 자리를 사고 파는 거야. 이렇게 로마 카톨릭 교회가 세속화돼.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돈에 눈이 먼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클루린이 수도원이란 곳에서 개혁 운동을 해요. 그래서 교회를 다시 깨끗하게 만들자. 베네딕트 규율이라고 해서 이런 하나, 둘, 셋, 넷, 5가지 규율이 있대요. 요거를 강조했어. 뭐 청빈, 순명, 정결, 학문 연구, 노동. 깨끗하게 살고 교회 학문을 연구하고
깨끗한 노동을 하자, 정직한 노동을 하자, 이런 걸 강조했습니다. 어디서? 클리니 수도원에서. 이게 10세기예요. 그래서 이건 클리니 수도원 흔지로 좀 나오니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교황과 황제가 대립하는 사건이에요. 결국 이렇게 세속 군주, 황제의 권한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교황은 이 황제의 권한을 없애고자 하는 거겠죠. 서로 권한이 커져가면 결국 싸우게 돼 있어. 그래서 서로 대립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사건이 카노사의 굴욕입니다. 우리 많이 들어봤죠?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항상 배경, 전개, 결과로 나눠서 보는 게 가장 깔끔해. 그러니까 이 사건의 흐름을 배경, 전개, 결과로 나눠서 이해한 다음에 거기다가 연도만 붙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발 뭐 외울 때 그냥 카노사고로 1077 이렇게 외우지 말고 배경부터 결과까지 흐름을 쫙 잡은 다음에 중요 사건에 나중에 연도를 붙이면 돼요. 그러면 연도도 자연스럽게 외워지고 사건의 흐름까지 이해가 같이 돼요. 그러면 절대 연표 문제 나와서 틀릴 일이 없어. 아시겠죠? 자, 그레고리우스 7세라는 교황이 있어요. 얘는 클리니 수도원 출신 교황이야. 그러면 어떻겠어? 세속 군주의 권한을 뺏고 싶겠죠. 그레고리우스 7세랑 하일리 4세, 신성 로마 제국 황제, 독일 황제예요. 둘이 싸우게 된 게 카노사 굴욕의 배경이야. 그레고리우스 7세는 클리니 수도원 출신으로서 이 세속 군주가 성직자 서임권을 갖는 게 마음에 안 들었어. 걔네가 성직자 서임권 갖고 있으니까 맨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속 군주한테 뭐 갖다 바치고 뭐 돈 주고 뒤로 뇌물 주고 그러고 자기가 교회의 성직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그레고리우스 7세가 세속 군주의 성직자 서임 임명권을 금지해요. 서임이 임명한다는 뜻이야. 금지합니다. 즉 하인리 4세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성직자 임명권을 빼앗아 버려요. 그러면 갖고 있던 거 뺐으면 기분이 나쁘겠죠.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반발합니다. 그러니까 그레고리우스 7세가 하인리 4세를 파문 쫓아내요. 어쩔 수가 없어. 이제 하인리 4세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하인리 4세가 그레고리우스 7세에게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언제? 1077년에 카노사성 앞에서. 그 무릎 꿇고 있는 그림 굉장히 유명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겨우 받아들여줬다는 그런 후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카노사의 굴욕으로 파문을 취소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한 50년 지나서 보름스 협약이라는 걸 체결합니다. 그 다음 하인리 4세 다음이 하인리 5세고요. 그 다음 교황이 칼릭스투스 2세야. 그러니까 신성로마 제국 황제랑 교황이랑 체결한 거예요. 결국 성직자 서임권은 누가 차지해? 교황이 차지하죠. 대신 성직자가 황제의 봉신이 되고 황제가 주교 선출. 요 주교 선출하는 회의에 참여할 권리는 있대요. 요 내용은 부수적인 조약이고 제일 중요한 건 교황이 성직자 서임권을 차지한 겁니다. 아시겠죠? 결국 이 교황이 성직자 서임권을 차지하니까 교황권이 절정이 돼. 교황권이 가장 클 때가 13세기예요. 그래서 교황 인노켄티우스 3세 때는 교황은 해, 황제는 달. 교황이 해처럼 가장 권한이 높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치솟는 권력은 결국 쇠퇴하게 돼 있어. 여러분, 절대적인 권력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면 언젠가 내려가게 되는 게 인간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너무 잘 나간다 해도 언젠가 무너질 때가, 이런 거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자기가 스스로가 너무 잘 나간다 생각해도 항상 겸손해야 돼요. 이게 영원하진 않겠다. 남은 신경 쓰지 말고요. 아시겠죠? 네.
본인이 항상 겸손하고 꾸준히 잘 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 십자군 전쟁. 우리 십자군 전쟁 이따 배울게요. 십자군 전쟁 실패로 교황권이 하락해. 사람들이 교황을 안 좋게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교회, 이게 첫 번째 배경이고, 두 번째 배경이 과세 문제예요. 프랑스 왕 필리프 4세랑 교황 보니파큐스 8세가 이 과세 문제로 싸우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필리프 4세가 그 전쟁 자금이 필요하니까 교회나 성직자들한테 이제 세금을 거두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안 걷었대요. 이제 안 걷던 거 거두려 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야. 우리 교황 보니파큐스 8세 씨는 아시겠죠? 그래서 보니파큐스 8세가 반대합니다. 그러더니 필리프 4세가 산부회라는 걸 소집해요. 여러분, 그 서양사에서 산부회 2번 나오거든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새 신분의 대표를 모아서 여러분들 그 교회한테도 세금 거둘게요 라고 얘기한 거죠. 다른 산부회 사람들이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국민 지지까지 확보합니다. 필리프 4세가 난 이제 국민들도 지지해. 그래서 필리프 4세가 보니파큐스 8세를 구금해요. 가둡니다. 물론 이때 죽진 않지만 충격 때문에 얼마 못 가 죽어요. 자, 그 다음 어떻게 됐냐. 교황이 죽었죠. 그럼 새 교황이 누구를 앉힐까? 필리프 4세가 자기 말 잘 듣는 클레멘스 5세를 교황에 앉힙니다. 그리고 클레멘스 5세가 결국 필리프 4세 압박에 못 이겨서 교황청을 로마에서 아비뇽으로 옮깁니다. 이걸 아비뇽 유수라고 해요. 그리고 프랑스 땅이 교황청이 들어갔기 때문에 프랑스 왕이 교황을 통제하게 됩니다. 교황도 프랑스 왕 애초에 듣는 애로 데리고 왔으니까, 그쵸? 프랑스 왕 말 잘 듣는 애로 데리고 왔으니까. 자, 그러다 이제 이게 아비뇽 유수야. 아비뇽 유수가 1309년부터 1377년이야.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교황청이 아비뇽, 남프랑스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황청이 로마로 되돌아갑니다. 자기들의 근본은 로마다. 이렇게 해서. 근데 문제가 프랑스에도 교황청이 그대로 있어. 그래서 로마랑 아비뇽 두 곳의 교회가 존재해요. 그래서 로마 교황도 따로 뽑아. 이걸 교회가 둘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대분열이라 그래. 아시겠죠? 이거는 그 다음에 돌아갔죠. 그래서 1378년부터 1417년까지 교황이 서로 정통성 갖고 싸우고, 그러니까 네가 짱이네 내가 짱이네 하고 싸우는 거야. 내가 진짜네 네가 진짜네 이렇게 싸워. 당연히 사람들은 그거 좋게 안 보겠죠. 왜 저렇게 싸워? 이렇게 되는 거야. 교황의 권위가 추락합니다. 결국 이제 교회 개혁 운동을 하자는 사람들이 나와. 위클리프나 후스라는 인물들이 교회가 썩었다. 우리 성경에 기반해서 참된 신앙을 다시 되찾아보자. 여러분 싫은 소리 하면 죽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이 콘스탄츠 공의회라는 걸 엽니다. 1414년에 공의회는 종교회의예요. 그래서 콘스탄츠라는 지역에서 공의회를 열었는데 여기서 교회의 대분열을 종식합니다. 누가 진짜 교황이야? 로마 교황이 진짜 교황이다 라고 하고, 그럼 프랑스 교황청은 문 닫겠죠. 그렇게 문 닫게 됩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위클리프는 이단으로 규정해. 너네는 우리한테 싫은 소리 하면 이단이야. 오케이? 여기서 이단을 규정하고, 후스는 화형합니다. 너는 나한테 싫은 소리 했으니까 죽어봤다 해서 화형, 악마다, 사탄이다 이렇게 해서 화형에 처해요. 이것이 콘스탄츠 공의회의 내용입니다. 자, 1418년에 드디어 로마 교황청을 합쳐졌죠. 그래서 교회 대분열은 1417년으로 끝이 납니다. 이 흐름을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로마 동서교회 분열부터 1418년까지 흐름. 그리고 요 연도
카노사 구릉 연도, 보름스 혈벽 연도, 안비령 유수 연도, 교회 대분열 연도, 헌사 공의 연도까지 꼭 암기해 주세요. 이 흐름을 쫙 이해한 다음에 그 사건의 연도를 붙이면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제발 그냥 연도만 딸딸 외우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비잔티움 제국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은, 비잔티움의 뜻이 뭐냐면, 비잔티움 제국 수도 있잖아요. 수도가 콘스탄티노폴리스인데 기존 이름이 비잔티움이에요. 거기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근데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이름을 바꾼 건 우리가 배웠던 콘스탄티누스 황제죠. 그 콘스탄티누스 때문에 이름을 콘스탄티노폴리스로 바꿨고, 지금은 이름이 뭐냐면 이스탄불이에요. 지금 튀르키에 가면 이스탄불이라고 있죠. 거기가 기존의 이름이 비잔티움이었다.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의 이름은 비잔티움에서 따왔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국의 성립, 탄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95년에 로마가 동서로 분열되었죠. 그때 동로마 제국을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 탄생은 오음에 395년이고 멸망은 1453년입니다. 1000년 가까이 또 존재했었네요. 수도! 얘기했죠? 콘스탄티노폴리스. 동서교통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상공업이랑 무역이 많이 발달했대요. 이제 아마 동쪽으로는 서아시아, 서쪽으로는 서유럽, 이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비잔티움이 그 사이를 연결하는 무역의 중심지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종교, 아까 얘기했죠? 황제 교황주의라고 하거든요. 비잔티움 제국 황제가 교황까지 하는 거야. 어디 교황이냐면, 아니 사실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교황이라는 말을 썼지만 동쪽 교회, 그리스 정교회는 이 비잔티움 제국의 교회를 그리스 정교회라고 하거든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동유럽 교회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에는 교황이라는 표현은 없어. 그냥 이해하기 쉽게 교회의 대빵을 교황이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가 그리스 정교회의 우두머리, 대빵 역할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비잔티움 제국에선 뭐가 주로 출제되냐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업적 첫 번째, 그리고 요 통치제도 두 번째, 요 두 개가 주로 많이 출제돼요. 그래서 요 두 개를 중심으로 보고 세팅하는 과정은 그냥 흐름으로 쭉 보고 문화도 기본적인 특징만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중요하죠. 비잔티움 제국 전성기였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가 6세기에 활동을 했어요. 옛 로마 제국의 영토를 대부분 회복합니다. 우리 칼로스 대제할 때 옛 서로마 제국 영토를 회복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프랑크 왕국은 서유럽 지역, 지금의 프랑스랑 독일 지역의 영토만 회복을 했다면, 유스티니아누스는 옛 로마 제국 영토 대부분을 확보한 거야. 그래서 반나라왕국, 북아프리카, 서고트, 에스파냐 남부, 이탈리아 본토랑 시칠리아, 이탈리아 주변 섬들까지 대부분 점령해요. 그래서 옛 로마 제국 영토 회복하면 유스티니아누스고, 옛 서로마 제국 영토 회복하면 칼로스 대제예요. 둘이 헷갈리지 마세요. 네, 이름 하나로, 글자 하나로 정복한 영토가 다르니까 잘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건축은 성소피아 성당을 건축합니다. 이게 이스탄불에 있어요. 지금 이스탄불에 가면 위치합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 정교회 성당인데, 이제 오스만 제국이 비잔티움 제국, 튀르키예 지역을 점령했을 때 이거를 이슬람 사원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게 이슬람 사원이 돼. 그러니까 성당이랑 그리스 정교 성당이랑 이슬람 사원이 짬뽕된
사원이 돼버렸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거 인기 정말 많아요. 저도 가봤거든요. 근데 정말 크고 웅장하고 여러 종교가 섞여 있으니까 신기하고, 예전에 그 성소피아 성당 당시에 교회 그림들 있잖아. 그거를 이슬람 애들이 회치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회색으로 다 시멘트인가? 뭘로 어쨌든 덮어버렸어요. 그거를 지금 다시 다 떼고 있다고 하더라고. 어쨌든 지금은 박물관이 돼서 뭐 종교적인 기능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튀르키예 여행은 볼 게 많으니까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업적으로 또 있는 건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우리 그 로마 법전 할 때 배웠죠. 로마의 법을 집대서 했고, 이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은 유럽 전체 법의 기반이 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스티니아누스 사후에 7세기에 만들어진 두 가지 통치제도인데, 요거 좀 시험에 자주 나와요. 선지로도 많이 나오고, 평가에서 요 제도에 대해서 한번 작년에 진하게 물어본 적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가 군관구제요. 군관구는 지역이야. 비잔티움 제국은 31개의 군관구로 나와. 우리나라는 팔도라고 하잖아. 팔도? 뭐 경기도, 강원도 이렇게 나누듯이 비잔티움 제국을 31개의 군관구로 나누는 거야. 그리고 황제가 그 지역의 군인을 군관구의 사령관을 임명해. 그러니까 이 군관구가 있으면 1군관구, 2군관구가 있으면 군인을 여기에 대빵으로 임명한 거죠. 이해가요? 그래서 이 군관구의 사령관이 여기서 행정사법 군사권을 가지는 거야. 나름의 지방관을 파견한 거겠죠? 이게 군관구제예요. 아시겠죠? 이 제도의 의미까지,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것만 키워드로 엄청 나왔어. 선지로만 뭐 군관구제를 시행했다, 둔전병제를 시행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는 이 군관구제의 내용까지 물어보거든요. 내용까지도 꼭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은 둔전병제. 그 농민에게 군역이 그냥 군대 와라 하는 거죠. 대신에 군대 오면 땅을 주겠다. 그러면 농민은 농민대로 땅을 받아서 좋고, 그러면 자기 땅이 있으니까 자영농이 되고, 나라 입장에서는 그 군사력이 강화되겠죠. 군인들이. 그래서 국방력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두 개의 내용은 꼭 키워드와 제도의 내용까지 알아둬야 됩니다. 자, 제국 쇠퇴. 사실 그 8세기 이후로부터는 바람 잘 들 날이 없어요. 항상 위기였습니다. 8세기에는 사사왕조 페르시아랑 이슬람 세력이 침입해요. 그래서 영토가 일부 상실됩니다. 발칸반도, 이 그리스 지역이거든요. 그리스 지역과 소아시아, 튀르키예 지역인데, 이 일부로 지역이 축소됩니다. 영토 많이 뺏겨요. 9세기에는 위에 이슬람 애들이 약하니까 다시 영토를 일시적으로 좀 늘려. 그럼에도 영토가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영토에 지방 유력자들, 돈 많은 애들이 대토지를 소유하는 거야. 그래서 둔전병제가 일단 붕괴돼요. 황제가 지방관을 파견하지 못하고, 그 지방은 지방에 돈 많은 애들이 다 차지하는 거야. 이해하죠? 그리고 황제권도 약화됩니다. 11세기에 셀주크 튀르크에 침략하고 소아시아 지역을 뺏겨요. 그리고 십자군 전쟁이 발발합니다. 십자군 전쟁은 뒤에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그리고 13세기 4차 십자군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하고 라틴 제국을 건설해요. 그래서 많이 휘청휘청 하다가 결국 오스만 제국의 메흐메트 2세에게 멸망합니다. 1453년에. 자, 그냥 멸망은 이렇게 흐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쇠퇴는. 자, 그럼 비잔팀 제국의 문화를 살펴볼게요. 비잔팀 제국의 문화는 그리스 로마 문화. 당연하겠죠? 로마에서부터 발전했으니까. 헬레니즘 문화. 그리스, 동로마 제국, 비잔팀 제국이 있던 지역에 옛날 알렉산드로스 때 남아있던 헬레니즘 문화가 남아있었대요. 그리고 본인들 종교, 그리스 종교 문화가 합쳐져 있었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공용어는 그리스어를 사용합니다.
이것도 알아두시고. 그리고 고대 그리스 연구를 많이 했대요. 그리스 학문을 많이 연구했고, 이게 훗날 르네상스에 영향을 주었다. 자, 문화. 이 비잔티움 양식이거든요. 비잔티움 양식으로 성당을 지은 거야. 성당을 지었어. 이게 외부 웅장한 돔, 그리고 내부에 화려한 모자이크 벽화, 이런 게 있었대요. 이게 아까 그 얘기한 회칠당한 그 벽화예요. 지금 다시 복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대표 건축물엔 성소피아 성당이 있었다. 이건 지금 박물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잔티움 제국의 문화가 슬라브족, 저기 러시아 쪽으로 많이 전파됐대요. 그래서 이 그리스어에 기반한 키릴 문자도 슬라브족이 사용했고, 그리스 정교로 얘네들이 개종했대요. 슬라브족이 러시아 애들이 많아요. 러시아 키예프 공국도 키릴 문자도 사용하고, 또 이 비잔티움 양식을 모방해서 성소피아 성당도 키예프에 있는 성소피아 성당이야. 이거랑 달라요. 또 건설하고, 키예프 공국에서 그리스 종교를 나라의 종교로 정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 이건 전파했다.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중요한 건 요거랑 요거다.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여러분, 중세가 좀 길죠? 왜 안 넘어가? 십자군, 중세 경제 변화, 중세 중앙집권 국가까지 하면, 중세 문화까지 하면 중세 파트 끝입니다. 힘들겠지만 파이팅하고, 자, 십자군 전쟁 진행해 볼게요. 자, 십자군 전쟁의 배경부터 살펴볼게요. 역시 사건은 배경 전개 결과로 나눠서 학습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첫 번째, 배경. 간접적인 배경은 유럽에 안정돼 있어. 그러니까 농업 생산력도 많이 나오고 인구도 너무 많아. 근데 인구가 늘면 땅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농지가 필요해. 또 얘네 밥도 먹여야 되니까 생산량도 더 필요하니까. 그래서 서유럽 애들이 대외 팽창을 추진합니다. 이건 간접적인 배경이고, 직접적인 배경. 셀주크 튀르크가 비잔티움 제국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튀르키의 땅을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죠. 셀주크가 차지해. 비잔티움 제국은 힘이 없으니까 이걸 뜯기고서 결국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하냐면 서유럽한테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 황제가 서로마 교황, 로마 교황, 여기 서유럽 지역의 교황에게 도와달라고 해요. 우르바누스 2세. 당시 교황이 우르바누스 2세였는데 그 양반한테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르바누스 2세가 로마 교황, 이쪽 지역의 로마 교황이에요. 교황이야. 클레르몽 공의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 동유럽에 보니까 이상한 이슬람 애들이 와서 괴롭히고 있다. 우리가 이상한 못된 이슬람 애들을 혼내주러 가자. 유럽의 국왕 제국 기사 상위 농민이 모두 참전합니다. 자, 그래서 1996년에 1차 십자군을 출발해서 8차까지인가 하고 십자군이 끝나요. 그게 1270년이야. 그렇지만 우리는 그 8번 다 몰라대고 1차와 4차만 알아두면 됩니다. 1차 십자군은 1096년부터 1099년까지 이루어져요. 일단 가서 여기 예루살렘 보이죠? 예루살렘을 되찾아. 그리고 예루살렘 왕국이라는 걸 건설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그 기독교가 출발한 지역이잖아. 그리스도가 출발한 지역이니까 되찾지만 결국 다시 금방 뺏겨납니다. 그리고 계속 가다가 4차 십자군을 가. 4차 십자군은 1202년부터 1204년까지. 이때는 특징이 있는데 베네치아 상인이 주도해요. 왜냐면 가서 물건을 좀 많이 팔고 싶은 거지. 이해가죠? 그래서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하고 라틴 제국을 성립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여기를 차지해야 콘스탄티노폴리스와 소아시아를 차지하면 이 지중해를 장악하고 여기서 이렇게 오는 무역을 다 본인들이 차지하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베네치아 상인들이 지중해 무역을 장악하기 위해 참전했다. 전쟁 양상이 시작은 종교적인 이유로 출발했죠. 못된 이슬람 애들을 쫓아내자 이렇게였는데 세속화, 돈을 벌기 위한 전쟁으로 바뀌었다.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정말 이 라틴 제국도 오래 가지 못해요. 자, 결과 정치적으로는 성지 회복에 실패하죠. 결국 이렇게 예루살렘이든 콘스탄티노플리스는 차지하지 못하고 끝이 납니다. 그래서 교황의 권한이 약하대요. 우리가 교황 믿고 가서 전쟁을 했는데 모든 건 하나도 없어. 그러면 교황은 별로 좋게 보이지 않아. 두 번째, 제후나 기사 계층이 몰락해. 자, 아까 우리 봉건제를 하면 왕 있고 밑에 제후, 밑에 기사 있죠. 얘네들 전쟁에 참여해요. 전쟁에 참여한 문제가 뭐냐? 돈이 많이 들어요. 다 그때는 사비로 갔기 때문에 제후나 기사가 자기 돈 쓰고 갔어. 두 번째, 가서 죽는 경우도 많겠죠. 전쟁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몰락합니다. 뭐 돈 들고 땅 들고 그래요. 그럼 이 땅 다 어디로 가? 왕한테 가요. 그래서 왕권이 자연스럽게 강화됩니다. 이해가죠? 왕이 제후나 기사의 땅이나 재산 같은 걸 차지하기 때문에 왕권이 강화됩니다. 이게 정치적인 결과예요. 경제적인 결과. 경제적인 결과도 살펴볼게요. 지중해 원거리 무역 확대. 아까 얘기했듯이 비잔티움 애들이 그 베네치아 애들이 여기까지 진출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서아시아 애들이랑 지중해를 통해서 무역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무역 활로를 한번 뚫어 놓으면 계속해서 무역이 활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지중해를 통해서 동방 무역 확대되고 이탈리아 애들이 특히 여기 동쪽 애들이랑 지중해를 통해서 무역을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비잔티움 이슬람 문화가 이 상인들이나 학자들에 의해서 서유럽으로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서유럽 문화가 많이 발전된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십자가 전쟁 여기로 마무리할게요. 중세 경제의 변화. 자, 그 다음 중세 경제의 변화입니다. 11세기 이후에 중세 경제가 많이 변화해요.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로 상업이 발달합니다. 상업, 무역. 물건을 사고 파는 상업이 발달하는데 상업 발달의 배경부터 살펴볼게요. 서유럽 사회가 나름 안정돼. 사람도 많이 인구도 증가하고 잉여 생산물, 그러니까 자기들이 먹는 데 쓰는 농산물 말고 남아 도는 생산물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이걸 남아 도는 생산물을 팔아야겠죠? 그래서 시장 및 교역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아까 봤듯이 십자가 전쟁을 통해서 이탈리아랑 지중해를 두고 무역을 많이 해요. 그 서아시아 쪽이랑. 그렇게 돼서 몽골 무역이 활성화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중세 경제 상업 파트에서는 뭘 볼 거냐면 이 주로 무역권이 형성돼요. 그러니까 지중해 교역권, 북유럽 교역권, 내륙 교역권 이렇게 세 개의 교역권이 형성되는데 각 교역권의 특징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아시겠죠? 북유럽 무역권부터 살펴볼게요. 한자 동맹이 결성돼요. 이쪽에 북해랑 발트해. 여기가 북해고 여기가 발트해거든요. 요 주변으로 무역을 한자 동맹이 다 독점하는 거야. 본인들이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모직물, 특히 여기 플랑드르 지방 여기 있거든요. 여기서는 모직물을 많이 면 같은 거 많이 생산했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한자 동맹 키워드가 진짜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면 좋아요. 자, 그리고 지중해 무역권부터 볼게요. 요 밑에가 지중해 교역권이거든요. 얘네는 아까 얘기했듯이 십자가 전쟁 이후에
동방무역으로 많이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지중해 통해서 동쪽 이슬람 애들이랑 무역을 많이 하는데 베네치아나 제노바 이런 애들이 동방무역으로 돈을 많이 법니다. 그리고 직물업, 뭐 옷 같은 거 만드는 거는 밀라노, 토리노. 금융업, 피렌체 이런 곳이 금융업으로 발달해요. 돈 빌려주고 이런 거. 진짜 지중해 무역권이 이렇게 형성돼. 그러면 지중해 무역권 있고 한자 동맹이 이렇게 있잖아. 여기 둘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연결할 누군가 필요하겠죠. 그게 내륙 무역권이에요. 프랑스 상파뉴라는 지역에서 보이죠? 상파뉴에서 정기 시장을 열어. 우리나라 5일장처럼 일정 기간을 두고 시장을 여는데 그때는 지중해랑 북유럽 무역권을 연결하는 거야. 위에 사람들도 내려오고 아래 사람들도 올라가서 각자의 물건을 파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륙 무역권을 통해 서로 교환하는 구도가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각 무역권의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도시가 성장합니다. 도시 초기에는 영주의 지배를 받아요. 근데 얘네가 세력이 커져.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위에서 물건을 많이 팔면서 돈을 많이 벌어. 돈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군대도 사고 자기 무기도 사게 돼요. 그러면 얘네들이 돈도 있겠다. 그리고 군대도 있겠다. 이제 영주로부터 자치권을 획득합니다. 뭐 좋게 말로 할 때 내가 여기 관리할 테니까 내비두세요 라고 하든지 아니면 돈 주고 가서 제가 이제 이 돈 드릴 테니까 이 돈 받고 여기는 저한테 넘기시죠. 막 이런 거야. 여러분 영화에서 많이 봤죠? 네. 자, 그럼 도시 거주 시민은 신분상 자유예요. 영주가 없기 때문에 도시에 사는 시민들은 이제 자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서는 영주가 없죠. 독자적인 법도 제정하고 본인들끼리 행정도 운영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도시에서는 길드가 많이 생기는데 상인이나 수공업자가 만드는 거야. 혹시 메이플 스토리 해본 친구들 있나요? 그런데 길드 이런 거 나오죠. 요즘도 있나요? 옛날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길드가 뭐냐면 상인들이 수공업자가 결성하는 거야. 목적은 본인들의 공동이익, 상인들이나 수공업자들의 공동이익 그리고 안전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생산과 교육을 통제. 한 사람이 너무 많이 생산하거나 교육을 한다고 하면 견제하는 거죠. 우리 고루고루 다 같이 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길드에 포함된 도시 사람들의 행정도 운영을 합니다. 이제 상인 길드와 수공업자 길드 한번 나눠서 자세히 볼게요. 상인 길드는 상업 독점권을 확보해. 그러니까 근데 좀 이게 나쁜 건데 독과점이라고 하죠. 예를 드는 거야.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게 치킨 회사들끼리 길드를 만들었어. 치킨 길드잖아. 그러면 일단 상호활동 주제는 자기들끼리 가격을 형성해요. 그리고 파는 것도 한정돼 있어. 파는 장소도 한정돼 있고 파는 물건도 한정돼 있고 딱 이만큼만 여기서 얼마 동안 팔아라 이렇게 규제를 해요. 상업활동 규제를 하고 상업 독점권을 확보해. 치킨은 우리 치킨 길드에서만 파는 거야. 다른 치킨 길드에 소속되지 않은 내가 치킨 팔면 혼나요. 알겠죠? 그리고 뭐 도시 자치권도 획득을 합니다. 이런 것도 있고. 수공업자 길드. 요 수공업자 길드는 보통 뭐 우리나라 치면 뭐 있을까? 뭐 만드는 사람들이거든요. 뭐 도자기라고 치자. 도자기 길드가 있어. 그러면 엄격한 계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도자기 길드 내에서 장인, 직인, 도제로 계급이 나뉘어. 당연히 장인이 제일 높은 계급이에요. 장인만은 무조건 따라야 돼. 그래서 도제들은 보통 뭐 허드렛일 많이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동일업종 생산활동 규제 이것도 비슷해요. 뭐 아까 예를 뭐로 들었지? 도자기 길드잖아. 근데 우리 길드 이외에서 도자기를 만든다? 이제 가서 혼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대상인의 독점권 권한에 대항해요. 우리 길드에 너무 한 회사만 너무 많이 도자기를 생산한다 하면 좀 제한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고루고루 생산량을 가게별로 비슷하게 형성을 하려고 해요. 자,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원제와 농노제가 해체됩니다. 자, 위에 봤듯이 상공업과 도시가 발달해. 화폐 경제가 발달해요. 그러니까 이제 쌀로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동전, 지폐 이런 걸로 물건을 사고 팔아요. 그리고 세금도 동전으로 내기 시작해. 그게 훨씬 가볍죠. 우리가 언제까지 쌀 들고 다닐 거야, 그 무거운 거. 그쵸? 얘네들은 밀가루겠지? 이제 세금을 화폐나 현물로 많이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굳이 농사 안 지어도 세금만, 돈만 내면 돼요. 뭔 말인지 알아? 옛날에는 꼭 일정량의 생산량, 일정량의 밀을 꼭 영주한테 갖다 바쳐야 되는데 지금은 뭐 어찌됐든 돈만 바치면 돼. 그러니까 꼭 굳이 농사를 다 안 지어도 뭐 어디서 돈 구우면 쉽게 생각해서 내면 되니까 부역의 의무에서 완벽하게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일정 부분 벗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화폐가 많이 발행되면 화폐 가치가 하락해. 뭔 말인지 알죠? 화폐 경제 시간에 봐야죠. 화폐를 많이 찍어내면 화폐 가치가 하락해. 대신 곡물 가격이 상승하는 거야. 그러면 결국 농사를 짓는 건 농민이잖아. 그리고 농사를 지어서 비싼 밀가루를 내가 갖고 있어. 그러면 나 비싼 거 파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농민의 경제적인 지위가 올라가요. 그리고 세 번째가 흑사병이 유행해. 그래서 당시에 유럽 인구 3분의 1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사람이 없다 보니까 노동력이나 농민이 귀해져. 그래서 농민 처우가 좋아졌다. 자, 이런 배경에서 농민들의 처우가 어쨌든 좋아져요. 이런 세 가지 이유로. 그러면 농민들이 어쨌든 돈도 좀 많잖아. 이 비싼 곡물을 팔아서 결국 이걸 돈을 내고 신문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야. 돈을 주고 자유를 산 거지. 아니면 아예 경작지를 사서 이걸 내가 혼자 운영하거나 이렇게 해서 농노가 해방돼요. 얘네들이 다 자영농으로 돼. 자기 땅에서 직접 자기가 농사 짓는 걸 자영농이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 기존의 장원제가 해체돼. 아시겠죠? 그냥 영주 밑에서 농사 짓는 애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래서 각자 자기 땅에서 농사 짓고 영주한테 뭐 이제 갖다 바칠 것도 없고 이해가죠? 이런 상황인데 그 또 자기 거 뺏기기 싫어하는 사람들 있죠? 일부 지역에서 영주들이 농민을 탄압하는 거야. 영주 직영지를 확대하고 지대 세금도 더 내라고 하고 화폐 지대를, 그러니까 돈으로 화폐를 내던 걸 다시 농사로 바꿔버린 거야. 야, 너네 돈 갖다 바치지 말고 그냥 와서 일해. 자, 이제는 사람들이 참지 않습니다. 프랑스에서 자크리라는 사람이나 영국에서 와트 타일러, 이런 애들이 농민 봉기를 일으킵니다. 요거 연도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요. 화이팅! 자, 중세 중앙집권 국가 시작할게요. 아까 봉건제 할 때 우리 배웠죠? 봉건제 때문에 지방 분권이 강화돼. 그러니까 왕권은 약화되고 각 지역의 영주들의 권한이 강화됐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십자군 전쟁과 상호 발달로 거꾸로 돼버린 거야. 그래서 교황과 봉건 영주의 권위가 하락해. 왜? 십자군 전쟁 때문에. 아까 배워서 이해가죠? 대신 왕의 권위가 상승해. 왕이 지방의 모든 대부분의 땅을 점차 자기 걸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왕이 사법권과 과세권도 확대해. 그 자기 지역에 대해서. 그리고 상비군과 관료도 양성해. 왕이 직접 왕의 군대. 그전에는 그 봉건 영주들, 자기 밑에 있는 봉건 영주들한테 군사적 총성을 받았잖아요. 솔직히 하면 남의 군대잖아? 근데 이제 직접적인 자기 군대, 자기 관료들을 만드는 거지. 그리고 도시 상공업자들이 왕을 지원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짝짝꿍 하는 거지. 왕은 걔들한테 상업의 자유를, 안전한 상업 활동을 보장하는 거야. 너네 저기 가서 돈 열심히 벌게 해줄 테니까 나한테 돈 좀 보내.
그리고 일할 때 내 밑에서 좀 일 좀 해줘. 그리고 의회하면 참석도 해줘. 내가 너네 해줄게. 그러면 이제 걔네들은 돈 좀 많이 벌면 이거 좀 일부 왕한테 주고 내가 돈 더 많이 벌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기사는 이제 왕의 신하로 전락하게 됩니다. 얘들은 이제 전쟁 때문에 돈도 잃고 땅도 잃었기 때문에 그냥 왕 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국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요 파트는 요 파트도 잘 안 나와 평가원에. 내신에서 아마 그 선생님이 강조하는 학교만 좀 나올 텐데 그래도 나오는 건 백년 전쟁이 그나마 나와요. 나머지는 한번 중요 포인트만 싹 보고 넘어갈게요. 영국에선 왕과 귀족이 처음에 대립을 하죠. 존 왕이라는 왕이 존이라는 왕이 세금을 과하게 부과해. 프랑스와 전쟁해서 돈이 없으니까 뭐 당시 전쟁하면 돈을 많이 써요. 여러분 왜 전쟁하면 돈을 많이 쓰냐 이렇게 궁금해 할 수도 있어. 여러분 혹시 군대 가본 친구들 있나? 남학생 중에는 조금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뒤늦게 수능을 보거나. 군대는 생산하는 집단이 아니야. 가면 돈 쓰는 것밖에 없어. 병사들 월급부터 해서 무기, 밥 먹는 거, 자는 거 다 돈 쓰는 것밖에 없어요. 군대는 생산을 할 수가 없어. 아시죠? 보급품 같은 것도 다 돈이야. 그래서 군대는 돈을 쓰기만 하는 집단. 이거 전쟁 나가면 더해. 전쟁 나가면 물자가 지금이야 우리가 전쟁을 안 해서 물자들을 보관해놓고 이걸 재활용하잖아요. 군대에서 재활용 많이 하자. 근데 전쟁 나가면 이거 다 쓰는 거야. 물건 총 쓰면 이제 쓰다 보면 뭐 잃어버리고 부서지고 망가지고 하면 이거 버리고 새로 또 쓰고 이러니까 전쟁 나가면 돈 쓰는 게 훨씬 심해져요. 아시겠죠? 어쨌든 간에 이제 전쟁 때문에 세금을 거두려 하니 귀족들은 싫다고 해. 그래서 귀족들이 반발하면서 뭘 승인하냐? 대헌장을 승인합니다. 마그나 카르타라 그래. 여기서 귀족의 권리를 보장을 해. 왕권을 제한해. 그래서부터 영국은 이때부터 귀족과 의회의 권리가 더 세져요. 그리고 모범 의회를 소집해서 이 모범 의회에 성직자, 귀족, 평민, 기사, 시민 대표들 다 참여해. 그리고 의회가 상하원으로 구분돼서 양원제의 기틀이 마련됩니다. 어쨌든 간에 대헌장 승인으로 인해서 영국 귀족 의회의 권한이 더 세졌다. 왕권은 약화됐다. 그러니까 영국은 중앙집권 국가의 특징이 조금 초반에는 약했다. 이때는 약했다. 이때 살짝 세지지만 어차피 명예혁명 때 다시 의회의 권한이 더 세져요. 이때만 살짝 강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때만. 자, 백년전쟁은 밑에서 설명할 건데 프랑스가 이깁니다. 그리고 이제 장미전쟁이라는 걸 해요. 장미전쟁은 이제 영국 내부에서 내전인데 요크 가문, 랭커스터 가문끼리 왕위 계승을 두고 싸우는 거야. 둘 다 얘는 흰 장미, 얘는 붉은 장미. 그 장미 모양을 가문의 로고라고 하나? 로고를 장미로 활용해서 장미들끼리 싸웠다 해서 장미전쟁이에요. 이때 봉건 영주들이 많이 참전해. 요크 가문의 봉건 영주들, 랭커스 가문의 봉건 영주들까지 다 끌고 와서 전쟁을 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봉건 영주들의 힘이 또 약화돼. 왜냐면 걔들 전쟁하면 돈 쓰고 무기 쓰고 죽고 이러니까 그러면 이 왕권이 자연스럽게 강화되죠. 어쨌든 결론은 랭커스터가가 승리해서 헨리 7세가 초도 왕조를 개창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명예혁명 이전까지는 왕권이 영국에서 나름 셌다. 이렇게만 알아두면 됩니다. 프랑스 볼게요. 필리프 2세 제후 세력 억압. 필리프 2세부터 제후 세력 억압해서 십자군 전쟁 이후죠. 딱 시기가. 그래서 프랑스는 영국 영토 대부분을 획득해서 왕권이 강화되었다. 필리프 4세는 우리 교황권 때 배웠지만 산부에 소집하고 아비뇽 유수 때문에 교황 굴복시키고 교황보다 왕권이 더 강화되었다. 자, 중요한 건 백년 전쟁이죠. 프랑스랑 영국이 같아요. 일단 프랑스 내 플랑드르 지방 소유권 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이거 네 땅이냐 내 땅이냐 갖고 싸워. 아까 여기가 플랑드르예요. 여기가 모직물이 많이 나와. 그리고 영국이랑 가깝죠. 프랑스 땅 중에.
그러니까 이거 영국이 탐내는 거지. 그 와중에 영국 왕이 프랑스 왕위 개선권까지 주장하는 거야. 프랑스 왕을 이제 영국 왕이 하겠다 이렇게까지 해요. 결국 다 내주게 생겼어 프랑스 입장에서. 그래서 영국이랑 프랑스랑 싸웁니다. 초기엔 영국이 의세했는데 잔다르크의 영향으로 활약으로 프랑스가 승리합니다. 근데 이 잔다르크는 뭐 사실 좀 의문이 많아요. 뭐 날아다녔대? 기록 보면 그거 믿을 수 있겠어요? 나는 잘 못 믿겠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에도 막 이런 거 있어. 막 사람들이 보는 대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리고 아는 게 많이 없잖아요 우리보다. 그러니까 이거 좀 과장해서 기록한 것도 있고 막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기록한 것 중에 잘못된 건 아니고 제가 허황되게 기록한 거는 고릴라를 괴물로 기록한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지. 잔다르크를 막 무슨 아이언맨 수준으로 그려놨어. 너무 막 엄청 활약을 했다 근데 그 뒤로 또 잔다르크는 화형에 처해지잖아. 의문이 많습니다. 뭐 제대로 배워본 적은 없지만 언젠가 한번 제대로 배워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어쨌든 뭐 의문이 많다 뭐 이런 평가를 하면서 어쨌든 프랑스는 이때 영국과 전쟁에 승리하면서 통일된 영토, 지금의 영토를 확보했고 중앙 집권 국가가 되는 발판을 마련했다. 다음 독일 보겠습니다. 독일도 분열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방 분권이 강했지. 신성 로마 제국 황제보다 가라 밑에 봉건 제후들의 힘이 더 셌다. 그리고 대공의 시대라 해서 황제가 없는 시대도 있어요. 그래서 7명의 제후가 황금 문서를 만들어서 황제를 선출하기 시작해. 뽑아. 그래서 이 대제후들이 사실상 정치 권력을 차지하지. 제후가 선출하니까 황제를. 그래서 정치 분열이 심화됐다. 그래서 독일은 중앙 집권 국가가 강하지 않았다.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둘은 분열이. 사실 이탈리아는 19세기 전까지는 여러 지역 국가로 그냥 쪼개져 있었어. 도시 국가로. 그래서 하나의 통일된 국가는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베리아 반도 볼게요. 에스파냐는 재정복 운동을 전개해요.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는 거야. 몰아내자. 이게 재정복 운동이거든요. 이제 그냥 할게요. 이 에스파냐에 카스티아랑 아라곤이라는 왕국이 두 개가 있어. 이제 그 이슬람 이제 우마야 왕조 때부터 이슬람이 이베리아 반도에 왔잖아요. 그래도 이제 그 뒤로 점차 쫓아냈는데 일단 카스티아랑 아라곤 왕국이 건국되고 두 나라가 결혼을 통해 통합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에스파냐 왕국이야. 그리고 이제 에스파냐가 마지막 이슬람의 최후의 근거지인 그라나다까지 함락을 해서 완성된 통일 국가를 이뤄냅니다. 이제 그라나다까지 함락하면서 마지막 남은 이슬람 애들을 다 쫓아내요. 그래서 통일 국가를 완성했다. 그리고 포르투갈은 이 카스티아에서 12세기에 독립을 합니다. 한참 전에 독립을 해서 15세기에 통일 국가로 성장했다.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재정복 운동? 이 정도? 이게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슬람 세력을 몰아낸 운동이다. 이것만 알면 큰 문제 없습니다. 여기는 파트는 중요하게 나오진 않아요. 중세 문화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요게 중세시대다.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중세는 어쨌든 크리스트교가 강했기 때문에 철학도 크리스트교와 연관된 철학이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중세 철학의 특징은 크리스트교 신앙을 중시해. 그래서 철학은 이 크리스트교 신앙을 보조하기 위한 학문이야.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교부 철학이라는 걸 연구했는데 크리스트교 교리를 그리스 철학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했대. 그러니까 크리스트교를 나름 철학적으로 재해석해서 합리적으로 설명하려 했다. 뭐 이렇게만 알아두면 됩니다. 자, 일단 중세 초기엔 이랬는데 십자군 전쟁 이후에 많이 바뀌죠. 아까 얘기했듯이 십자군 전쟁 이후에 비잔티움 제국 학문이나 이슬람 학문이 많이 서유럽에 전파돼요. 그래서 스콜라 철학이 유행해. 그래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
루마네스라는 인물이 신학대전을 쓰고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강조해요. 나름 인간의 이성도 이제부터 강조하기 시작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윌리엄 오컴이라는 사람은 아예 신앙과 이성의 분리를 주장해. 신앙과 인간의 이성은 다르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선지로 종종 나오니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 이때부터 대학이 많이 발달합니다. 12세기부터. 이탈리아 볼로냐나 프랑스 파리에서 대학이 많이 발달해. 그래서 대학은 자치적으로 운영해요. 파리 대학은 신학 연구가 유명하고 볼로냐는 법학 연구가 유명하대요. 문학. 기사 문학이 유행합니다. 기사들의 이야기를 담은 문학이 유행해요. 뭐 니벨롱겐의 노래, 롤랑의 노래, 아서왕 이야기 이런 거. 이런 게 중세 때 문학이다. 이렇게만 알아두면 됩니다. 자, 건축 양식. 요게 로마네스크 양식이에요. 이게 11세기 유행했어. 그래서 특징은 돔형 천장, 둥근 천장이에요. 그리고 원형 아치, 두꺼운 벽, 창문은 작아. 창문이 작기 때문에 햇빛이 덜 들어와서 어둡고 벽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로마네스크 양식이다. 피사 대성당이나 피렌체 대성당이 대표적이다. 반대로 12세기 가면 고딕 양식이라는 게 유행해요. 여긴 첨탑이 높아요. 그리고 스테인드 글라스를 해서 그 컬러풀한 유리 알죠? 교회 가면 보이는 거. 그런 것도 있고, 벽이 얇고 창문도 크대요. 그래서 햇빛이 많이 들어와서 내부가 밝다. 노트르담 성당, 샤트르 성당, 쾰른 대성당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 특징은 로마네스크고 이 특징은 고딕 양식이다. 이해가죠? 그리고 로마네스크는 11세기, 고딕 양식은 12세기에 발달했다. 이렇게만 알아두면 됩니다. 자, 길고 긴 중세 파트가 여기서 끝이 났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얘기했듯이 중요한 부분 먼저 학습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으로 확장해 나가면서 공부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중세 파트는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